어제 이미경 부회장 뭐 이선 후퇴 압력을 넣었다 이런 얘기 있었고 작년에 사실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 검찰 조사에서요.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경 부회장이 사실 좀 걱정스럽다고 말한 건 사실이다. 일부 인정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 18개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하다가 갑자기 왜 이것만 콕 집어서 나름 뭐 시인을 했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부인과 시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떤 네. 의미냐면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혐의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일관된 어떤 입장이었어요. 두 가지가 일관된 입장이 뭐냐면 자신은 국정 수행을 했다. 그리고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청와대에 들어온 민원과 관련한 어떤 그것도 역시 큰 의미에서는 국정수행이다. 네.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되는 부분은 신념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가 균형을 잡아야 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그 입장들을 계속 견제해왔기 때문에 이 입장도 사실은 CJ에 대해서 이미경 회장한테 걱정스럽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 CJ가 그 배급하고 만든 제작한 영화들이 좀 좌파스럽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당신들이 만든 영화들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좌파 쪽에 치우쳐 있는 거야? 라는 의미로 내가 걱정스럽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당신은 이 사람한테 그만두라고 했다거나 CJ에 어떤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다. 라는 그걸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시인이라는 부분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그 박 전 대통령의 큰 의미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균형 있는 그런 국정 수행을 했을 뿐이다라는 의미에서의 그 표현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범주라면 시인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였어요?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나를 불편해한다 혹은 우리 회사가 만든 뭐에 대해서 불편해한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지만 회장하고 이미경 부회장하고가 굉장히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간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박근혜 이제 누나로서 같이 노는 거 봐주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조금 좌파 색깔의 또는 이 우파의 정권에 좀 도움이 되는 영화들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개인적 감정이 밑에 깔려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걱정스럽다는 게 좀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뭐 그런 영화들이 나와서 이제 흥행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뭐 삼성이니 이 롯데니 그다음에 뭐 두 재단 할 때 우리 이제 그 재벌들한테 돈을 받는데 뭐 저는 박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다만 이제 좀 밑에서의 그 정서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그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이나 이런 분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원조 회장들의 왕회장들이 영애님 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던 거고 그리고 그 재벌들이 클 때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책 수행이라든가 이런 걸 분명히 봐왔을 거고. 그러면 저는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거의 아들뻘처럼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뭐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이 왜 승마협회 재래 지원을 안 하냐고 화를 내는데 자기 굉장히 무서웠다, 뭔지 몰라 당황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래 좀 깔려있는 정서가 좀 배경은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걸 고려하면서 좀 이 사안을 이해를 하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인 사실이라든가 상황 파악을 하는데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좀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데 더 적합치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이 최순실 게이트. 일단은 두 분 말씀 저는 이제 공감을 하는 게 그것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박 전 대통령이 사실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상철 변호사 등 뭐 많은 변호사를 또 영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법리 다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정말 지금 변호인단의 지원을 받고 있느냐. 지금 이재용 부회장만 해도 뭐 태평양 이 법무법인 등 어마어마한 사실 그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지금의 어떤 경력, 그 변호인단의 경력을 보면 검찰
검찰, 뭐 판사 이 출신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거의 대부분이 정치적인 어떤 좀 다툼을 했던 헌재 그 이제 결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뭐 영안 사전을 읽는다든지 담담하게 이 재판을 계속 하는 어떤 이유가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또는 지금 이미경 회장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때 내가 대답한 어떤 부분들 네. 자신의 어떤 신념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아 내가 한 것이 왜 잘못됐지? 네. 나는 지금까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영해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그룹의 총수들을 불러서 한 것들을 난 지켜봤는데 난 거기서 벗어난 게 없어 하는 그 심리 상태가 나는 무죄야. 나는 내가 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 라는 그 생각이 굳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 지금 두 분의 말씀이 참 도움이 되는 말씀이지 그것이 어떤 객관적인 어떤 진실을 뭐 이렇게 드러내는 데 대한 어떤 객관성은 아니다. 그 객관화라는 것이 좀 그런 어떤 부분이라. 근데 이 회장이 걱정스럽다 그랬으면 사실 뭐 광해 변호인 뭐 이걸 나오기 전에 네. 그 전에 CJ에서 나온 영화가 뭐냐면 화려한 휴가예요. 네. 광주 사태를 했던. 네. 그럼 그때부터 걱정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고 자기의 어떤 이 국정 철학하고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서 이 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아버지 때 그 모습들을 봐왔던 영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런 거잖아요.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는 상황이 문제인 거고, 지금 전 박근혜 대통령 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만, 박 전 대통령은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여전히 인식을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변호인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뭐 유영아 변호사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법리 싸움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왜 나를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으로 만드냐, 그 뇌물에 뇌물이나 있어서 받고. 그러면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뇌물이라는 거는 뒤에서 은밀하게 받고 그리고 자신이 치부를 하는 거, 사익을 추구하는 거, 그것만 뇌물인 거예요. 그래서 뭐 창조경제라든가 이런 선의로 만든 두 재단에 돈을 내게 하는 거, 네. 그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네. 아무 문제가 없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괴리감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보수층이 봤을 때는 짠하면서도 원망스럽다는 포인트가 저는 그런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그래서 아마 그 수사하는 검사는 굉장히 답답했을 거고요. 네. 변호를 하는 지금 변호인들도 이걸 그 피고인에게,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불가능할 거예요. 네.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박근영,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근영 씨가 재판정에 법안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결집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 고영태 씨 기획 폭로를 주장하면서 최순실 씨가 이번에는 이제 고영태 씨 기획 폭로에 윤석열 검사가 연루돼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3월에 열린 어떤 재판 과정에서도 윤석열 검사가 그 뒤에 배우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이후에도, 고영태 씨 이 녹취 파일 있지 않습니까? 네. 녹취 파일 안에서 검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부패, 반부패 감찰 네. 기획단에 우리가 검사를 하나 넣어야 돼. 그리고 그 검사한테 이야기를 했니? 이런 식의 대화가 나오는데, 네. 바로 그 검사가 윤석열 검사다 하면서 네. 윤석열 검사가 고영태와 짜고 이 모든 것들을 기획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최순실 씨가 주장하는 형태가 아니고 네. 지금 변호사가 질문하면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도하는 듯한 어떤 모습이에요. 네. 그러면 변호사가 왜 그것을 질문을 했을까? 어쨌든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어떤 이 상황이잖아요. 이게 윤석열과 고영태가 처음부터 이걸 기획을 해서 몇 년 전, 한 2년 전부터 기획을 해갖고 이 모든 것들을 덫을 놔서 최순실이 거기에 엮여서 들어갔다. 마지막에는 박 대통령까지 엮였다. 이 스토리인데 문제는 이게 언제 나왔냐는 거죠.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윤석열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발탁된 이후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수사팀장으로 발탁됐을 때부터 사실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어떻게 나오냐. 현 정권에 의해서 좌천된 사람. 네.
이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되면 사감이 들어갈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는 당시에 국정원 댓글 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이 지휘를 하면서 네. 국정원도 국정원도 압수수색을 하고 보고도 없이 그리고 또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를 해서 아예 고검으로 좌천을 당한 인사거든요. 그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스토리가 이렇게 되죠. 윤석열 검사는 현 정권에 지금 사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에 대해서 복수를 노리는데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고용태라는 사람과 손을 잡고 이 모든 것을 기획을 했다. 기획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엮었다라고 스토리가 시나리오가 딱 잘 짜여진 시나리오가 네. 완성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중앙지검장까지 됐으면 이미 중앙지검장이 공소 유지를 위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의 어떤 재판에서 이게 중앙지검장이 지금 이끌고 있는 이 검사 못 믿겠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죠. 최근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야 판사들 너네들 살처분할 거야 이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방청객이 저번에는 그 검사들을 향해서 총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5일 감치됐잖아요. 감치됐죠. 판사 살처분으로 기록 갱신했습니다. 10일 감치. 10일 감치. 근데 이제 이게 아니, 그 생중계 끌려가면서 그분이 또 그랬다면서 5일 감치된 사람이 진짜하는 거예요?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게 재판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 당연히 감치돼야죠. 아니 그 재판하고 있는 검사한테 총살감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말은 기본적으로 말하는 사람 화자. 네. 법률 용어로 화자의 것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 거죠. 청자, 네. 청자. 시청자, 청취자 이런 사람의 것이에요. 말은 네. 내뱉는 순간 내 그렇죠.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근데 사람한테 타격을 줬으면 그거는 흉기지. 그렇죠. 아니 근데 청자가 또 판사잖아요. 아 그래요? 여기서 판사니까. 백자는 누구예요 그럼? 왜 이러세요? 그래서 재판부 입장에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 나오면 판사들 살처분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니까 이쯤 되면 저는 감치보다 더 센 게 있었으면 더 센 걸 하시지 않았을까? 김세윤 부장이 이제껏 감치한 적이 제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거의 없을 거예요. 이분이 되게 인자하고 되게 좋아요. 제가 재판 3번 정도 가봤는데 갈 때마다 너무 잘해줘가지고 근데 결과는 무섭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네. 이러다 보니까 중계하고 있는데 판사 살처분, 그렇죠. 뭐 검사 총살 이런 얘기들이 막 이거 지금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재용 부회장을 옹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조가 비슷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결론하고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결론이 같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부 유정은 쌍둥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정이 굉장히 소란스러울 가능성이 많다 보니 그래서 줄였다. 이걸 쫙 공개하는 게 맞나라는 그래서 거 하고. 30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생중계도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대법원 규칙 바꿔놨는데 중계하지 그건 뭐 그래 고민하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검 얘기를 그래요. 뭐 와이뉴스에도 좀 정리하고 가야겠어요. 일단 특검 수사에 대한 그 박영수 특별검사의 소회 마지막 대목 잠시 들어보시죠. 예.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다. 이게 이제 얘기인데 사실은 특검이 고생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성과도 많이 거뒀고 검찰에게 수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한 수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와 참 믿음을 줬죠. 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그 특검 이야기 중에서도 어느 부분을 좀 파고 들어가 보는 건가요? 뭐 나머지 얘기들은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고요. 예. 블랙리스트의 반대 개념인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난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예. 여기 박영수 특검은 왜 화이트리스트까지 파헤쳤을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라는 거는 친정부 단체의 명단도 쭉 만들어서 지원했다. 그 리스트를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특정 단체들의 명단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정부 특검 수사 결과에 이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들이 2014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정경련에게 특정 단체를 찍어서 통보를 합니다. 예. 이 단체는 얼마 주라, 이 단체는 얼마 주라. 이게
2014년에는 22개 단체에 24억. 예. 2015년에는 31개 단체에 35억. 2016년 4월에 이게 그 어버이연합 회계장부가 시사저널에서 폭로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22개 단체 9억 원으로 줄어가지고 특검이 확인한 건 3년여에 걸쳐서 68억 원. 이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로 명단 쭉 만들어서 여기는 지원하지 말아라가 있는가 하면 또 화이트리스트 명단 쭉 만들어서 여기는 지원해줘라.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화이트리스트에 들어있는 명단의 그 단체들은 어떻게 되는 단체들입니까? 이 단체들이 주로 뭐 일각에서는 보수라 이름을 쓰는데 보수도 아니죠. 저는 그 극우 친박 단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그래요? 같고, 예. 그게 뭐 우리가 대체로 아는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뭐 애국청년연합 무슨 그런 등등의 단체들입니다. 그래. 근데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한 이후에도 청와대가 이들 그 극우 친박 단체들하고 계속 통화했다는 사실이 또 드러났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은 사실은 이들 극우 친박 단체들이 세월호 반대 집회에 동원되었다는 거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왜 드러나냐면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2014년 상반기는 12개 단체만 지원을 요구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다가 하반기에 10개 단체를 더 추가합니다. 또 2015년에 9개 단체를 또 추가해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아마 특검 관계자도 청와대가 전경련의 극우 친박 단체들 지원을 요구한 것은 세월호 반대 집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요것뿐만이 아니고 최순실 게이트 이후 특검이 수사된 이후에도 계속 통화하고 관리해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허현준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인데 예, 예.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 초까지 엄마부대 주옥선 대표와 예. 전화 통화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등 9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90여 차례면 상당히 많은 거죠. 1년치만 드러난 것은 통화 내역 보관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군요. 그 이전에는 얼마나 자주 했는지는 또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게 10월인데 예. 올 1월까지도 계속 통화를 했다. 청와대 사람이. 예, 그렇죠. 그래요. 그뿐만 아니고 지금 뭐 박찬성 반핵 반김 국민협의회 대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예. 신혜식 신혜한수 대표 등과도 자주 휴대폰 연락을 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문제는 이들이 지금 특검 반대,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결국은 극우 친박 단체들이 대통령 탄핵이나 특검 수사 반대 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 청와대가 지금까지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 극우 친박 단체들에는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까? 예. 특검은 정경련이 단체별로 얼마나 지원했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예, 예. 지금 특검이 확인한 것만 해도 2014년에 어버이연합에게 가장 많은 3억 7천만 원. 3억 7천 1년에. 예. 그리고 선진화 시민행동에 3억 2천여만 원. 예. 애국단체 총연합회에 3억 원 등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게 돈을 받았냐 확인을 했더니 부인하지는 않고 노인들 무료 급식과 나눔 행사에 사용했고 안보 견학에 다녀왔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그래요? 특검과 전경련 검찰 등에 따르면은 특검은 전경련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서 단체별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예. 검찰에 이 자료들을 모두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네. 민간 단체인 정경련에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불법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특검에서는 청와대가 정경련에 대해 정경련이 일단 민간 단체잖아요. 그렇죠. 사단법인이니까. 그럼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으니까 직권 남용이 되고 또 강요죄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면서 화이트리스트 수사를 변경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예, 그렇지만 정경련과 이 극우 단체들을 직접 접촉한 허현준 선임 행정관은 입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입건조차 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왜요? 허현준 선임 행정관이 주로 이 극우 단체들하고 연락도 하고 정경련에 연락을 했는데 예. 화이트리스트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 특검은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예, 14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렇군요. 특검의 한 핵심 관계자는 허현준은 아직 입건조차 못했다. 예. 특검법 수사 대상인지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입건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 기록을 모두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허 행정관이 왜 지난해 1월 26일 특검에 소환됐지만 예. 소환에 불응했잖아요. 불응했습니다. 이게
행정관에 속한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이 블랙리스트를 만든 곳입니다. 예. 그 행정관은 어버이연합을 부추겨서 관제 시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돼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 윗선은 김기춘 실장하고 조윤선 수석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인데 이들은 특검 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청문회에서 기억나죠?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보고받은 법 없습니다. 이 되풀이했다 그러고요. 네. 조윤선 전 장관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특검 관계자가 조 전 장관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나는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지원된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까 뭐 어버이연합에서는 안보연합 같다. 나눔 행사에 썼다라고 하는데 특검팀이 밝힌 건 뭡니까? 특검팀은 조사도 못했습니다. 그럼 어디 쓰였는지 우리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게 그 대목이 가장 궁금한데 예. 어버이연합이건 엄마부대건 극우단체들도 법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시민단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야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이미 밝혀졌지만 어버이연합은 법인이 아니다 보니까 종교단체나 다른 단체, 법인의 이름으로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경실련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수사 일을 했거든요. 예, 예. 다만 특검에서는 허현준 행정관뿐만 아니라 이들 단체도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검찰의 몫이 되겠습니다. 결국 검찰이 다 해야 되는 거네요. 이 돈이 어디 쓰였는지도. 특검 관계자는 자금 사용 문제는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시민단체 지휘부의 자금 횡령이 종종 문제가 됐던 만큼 이 문제도 명백히 밝혀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경련은요? 전경련은 처벌 대상 아닙니까? 빠지는 겁니까?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특검은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예. 지난번 그 뭐 대통령하고 삼성 간 관계처럼 네. 이렇게 해주면서 뭔가 대가를 바랬다면 또 다른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경제수석실이 관련됐다면은 뭐 대가성을 볼 수 있을 텐데 정무수석실은 개별 기업을 접촉하지 않고요. 정경련만 요구를 했고 사실 이게 뒷얘기인데 특검 관계자가 밝히기를 예. 정경련 담당자들이 학을 뗐다 그럽니다. 한을 품고 있더라. 전경련 담당자 얼마나 시달렸으면. 정무수석실에서 단체를 찍어서 얼마를 주라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별 기업으로부터 또 돈을 뜯어내야 되잖아요. 뜯어내야죠. 그 역할을 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 뭐 속된 말로 우리가 지금 삥 뜯는 역할을 이렇게 계속해야 되느냐 하면서 한탄을 한 거네요. 다만 그 시민단체들에서는 정경련도 처벌 대상 내지는 해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참여연대 김성진 변호사는 사단법인인 정경련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했고 예. 여론 조작을 하는 극우 친박단체들을 지원해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설립을 인가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하고 전경련 어버이연합은 사실 고발은 돼 있는 상태죠. 고발도 돼 있고 이미 한 차례 검찰이 조사를 하긴 했어요. 했는데 지금까지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사저널 보도 나왔을 그때부터 고발 들어가고 4월 5일 하긴 한 거예요. 예, 수사를 한 차례씩 뭐 소환하긴 했는데 뭐 적극적인 수사 의지도 없었고요.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은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받았는데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검찰이 그동안 이걸 방치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네요. 블랙리스트 못지않게 여러분 화이트리스트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나를 불편해한다 혹은 우리 회사가 만든 뭐에 대해서 불편해한다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지만 회장하고 이미경 부회장하고가 굉장히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간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박근혜 이제 누나로서 같이 노는 거 봐주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조금 좌파 색깔의 또는 이 우파의 정권에 좀 도움이 되는 영화들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개인적 감정이 밑에 깔려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걱정스럽다는 게 좀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뭐 그런 영화들이 나와서 이제 흥행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뭐 삼성이니 이 롯데니 이 그다음에 뭐 두 재단 할 때 우리 이제 그 재벌들한테 돈을 받는데 뭐 저는 박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다만 이제 좀 밑에서의 그 정서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그 박통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에 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
할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이나 이런 분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고 자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원조 회장들의 왕회장들의 영예님 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던 거고, 그리고 그 재벌들이 클 때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책 수행이라든가 이런 걸 분명히 봐왔을 거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거의 아들뻘처럼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미경 부회장 뭐 이선 후퇴 압력을 넣었다 이런 얘기 있었고 작년에 사실 굉장히 이게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 검찰 조사에서요.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경 부회장이 사실 좀 걱정스럽다고 말한 건 사실이다. 일부 인정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 18개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하다가 갑자기 왜 이것만 콕 집어서 나름 뭐 시인을 했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 부인과 시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다? 어떤 네. 의미냐면 네.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혐의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일관된 어떤 입장이었어요. 두 가지가 일관된 입장이 뭐냐면 자신은 국정 수행을 했다. 그리고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청와대에 들어온 민원과 관련한 어떤 그것도 역시 큰 의미에서는 국정수행이다. 네.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되는 부분은 신념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가 균형을 잡아야 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그 입장들을 계속 견제해왔기 때문에 이 입장도 사실은 CJ에 대해서 이미경 회장한테 걱정스럽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 CJ가 그 배급하고 만든 제작한 네. 영화들이 좀 좌파스럽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당신들이 만든 영화들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좌파 쪽에 치우쳐 있는 거야? 라는 의미로 내가 걱정스럽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당신을 이 사람한테 그만두라고 했다거나 CJ에 어떤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니다. 라는 그걸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네. 부분이거든요. 네. 시인이라는 부분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그 박 전 대통령의 큰 의미에서 나는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균형 있는 그런 국정 수행을 했을 뿐이다라는 의미에서의 그 표현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범주라면 시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였어요, 사실? 난 거기서 벗어난 게 없어 하는 그 심리 상태가 나는 무죄야. 나는 내가 한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 라는 그 생각이 굳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 지금 두 분의 말씀이 참 도움이 되는 말씀. 그것이 어떤 객관적인 어떤 진실을 뭐 이렇게 드러내는 데 대한 어떤 객관성은 아니다. 그 객관화라는 것이 좀 그런 어떤 부분이라는. 근데 이 회장이 걱정스럽다 그랬으면 사실 뭐 광해 변호인 뭐 이걸 나오기 전에 네. 그 전에 CJ에서 나온 영화가 뭐냐면 화려한 휴가예요. 네, 네, 광주 네. 사태를 했던. 네. 그럼 그때부터 걱정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고 자기의 어떤 이 국정 철학하고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서 이 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아버지 때 그 모습들을 봐왔던 영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런 거잖아요.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는 상황이 문제인 거고, 지금 전 박근혜 대통령 제 개인적인 사견이긴 합니다만, 박 전 대통령은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지 여전히 인식을 못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변호인들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뭐 유영아 변호사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법리 싸움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왜 나를 이렇게 지저분한 사람으로 만드냐, 그 뇌물에 뇌물이나 있어서. 받고. 그러면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뇌물이라는 거는 뒤에서 은밀하게 받고, 그리고 자신이 치부를 하는 거, 사익을 추구하는 거, 그것만 뇌물인 거예요. 그래서 뭐 창조경제라든가 이런 선의로 만든 두 재단에 돈을 내게 하는 거, 네. 그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네. 아무 문제가 없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괴리감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보수층이 봤을 때는 짠하면서도 원망스럽다는 포인트가 저는 그런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그래서 아마 그 수사하는 검사는 굉장히 답답했을 거고요. 네. 변호를 하는 지금 변호인들도 이걸 그 피고인에게,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불가능할 거예요. 네.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박근영,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근영 씨가 재판정에 법안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결집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 고영태 씨 기획 폭로를 주장하면서 최순실 씨가 이번에는 이제 고영태 씨의 기획 폭로에 윤석열 검사가 연루돼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3월에 열린 어떤 재판 과정에서도 윤석열 검사가 그 뒤에 배우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이후에도 고영태 씨 이 녹취 파일 있지 않습니까? 네. 녹취 파일 안에서 검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부패 반부패 감찰 네. 기획단에 우리가 검사를 하나 넣어야 돼. 그리고 그 검사한테 이야기를 했니? 이런 식의 대화가 나오는데 네. 바로 그 검사가 윤석열 검사다 하면서 네. 윤석열 검사가 고영태와 짜고 이 모든 것들을 기획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최순실 씨가 주장하는 형태가 아니고 네. 지금 변호사가 질문하면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도하는 듯한 어떤 모습이에요. 네. 그러면 변호사가 왜 그것을 질문을 했을까? 어쨌든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어떤 이 상황이잖아요. 이게 윤석열과 고영태가 처음부터 이걸 기획을 해서 몇 년 전, 한 2년 전부터 기획을 해갖고 뭐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이 왜 승마협회 제를 지원을 안 하냐고 화를 냈는데 자기 굉장히 무서웠다, 뭔지 몰라 당황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깔려 있는 정서가 좀 배경은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걸 고려하면서 좀 이 사안을 이해를 하는 것이 네. 좀 더 객관적인 사실이라든가 상황 파악을 하는데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좀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데 더 적합치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이 최순실 게이트. 일단은 두 분 네. 말씀 저는 이제 공감을 하는 게 그것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박 전 대통령이 사실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상철 변호사 등 많은 변호사를 또 영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법리 다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정말 지금 변호인단의 지원을 받고 있느냐. 지금 이재용 부회장만 해도 태평양 이 법무법인 등 어마어마한 사실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지금의 어떤 변호인단의 경력을 보면 검찰, 판사 이 출신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거의 대부분이 정치적인 어떤 좀 다툼을 했던 헌재 이제 결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영안사전을 읽는다든지 담담하게 이 재판을 계속 하는 어떤 이유가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또는 지금 이미경 회장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때 내가 대답한 어떤 부분들 네. 자신의 어떤 신념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왜 잘못됐지? 네. 나는 지금까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영예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그룹의 총수들을 불러서 한 것들을 난 지켜봤는데